자, 지난 시간에 총 33장 총수요와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뭐, 수요 공급, 그래프 형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요 공급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비슷한 형태인데,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학에서의 수요 공급하고 다른 거시경제학에서는 총수요 총공급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모든 수요와 모든 공급을 합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하향의 원인, 그 다음에 공급곡선의 그런 형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총수요의 구성 요인, 소비, 투자, 뭐 아니면 순수출, 이 세 부분에서 각각 물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우하향하는 원리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합치면 세 개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걸 합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총공급 곡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다가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독특한 형태가 총공급 곡선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장기 총공급 곡선이 나오고, 단기 총공급 곡선,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미시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수요 곡선은 공급 곡선은 단기 총공급 곡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독특한 형태가 장기 총공급 곡선입니다. 이거는 수직이다 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경제에서의 총공급은 이 고정된 값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24장인가 이미 배웠죠. 그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그러니까 생산되는 것 아니면 소득은 그 나라의 부존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천연 자원, 그 다음에 생산 기술, 그거를 아우르는 생산 기술에 따라 가지고 그 생산량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 생산량이 장기 총공급량입니다. 장기 총공급량이고 또 다른 말로는 자연 산출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물가 수준하고 무관하죠. 물가 수준에 좌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산출량 또는 잠재 산출량이라기도 하고 또는 완전 고용 산출량, 이 세 가지 용어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동일한 양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정이 된다.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 장기 총공급 곡선 또 이동을 하느냐? 물론 합니다. 물론 하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수직선인데 이 수직선이 좌우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수직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희귀합니다. 대부분 천천히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요인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앞에서 24장에서 배웠던 그 요인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적 자본, 그러니까 노동, 사람 수, 그 다음 인적 자본 양에 따라서 Y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고. 아니면 자본이 늘어나도 Y가 이동합니다. 자본이 늘어나도. 그 다음에 뭐 천연자원, 자연자원이 늘어나도 이동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팍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아우르는 앞에 있는 생산 기술, 기술 지식, 여기 따라 가지고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아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 그거를 이제 생산 과정에 응용을 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것은 Y가 장기 총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이런 Y의 결정 원리, 장기 그 나라의 생산량의 결정을 하는 변수들의 값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이동을 합니다. 물론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점점점 이동하게 되겠죠. 반면에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주는 거죠.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줄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좀 줄게 되는 원인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인적 자원이 죽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소위 사람 수가 죽은 거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젊은 사람도 요즘에는 많이 그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평소의 사망률보다 갑자기 사망률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선방은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보면 사망자가 엄청 많죠. 이런 것은 소위 와이바를 줄이는 요인이 되죠. 아니면 큰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 해가지고 일부 지역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 공장이 다 부서졌다. 이런 것은 이제 총 공급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줄이는 요인들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총 공급과 그 다음에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장기 총 공급이 이동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요인, 소위 부존 자원의 변화, 생산 기술의 변화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장기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자, 팩트를 먼저 봅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장을 하더라.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경제는 성장을 하더라. 물론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는 있죠. 차이는 많지만 대부분 성장을 하더라. 그 다음에 대부분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에서는 한 1, 2%,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렇습니다. 1, 2%, 2,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매년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앞에서 배웠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그 정도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5%, 6%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지금 많은 연구 중이고 논쟁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는 어떤 때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물가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 소위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는 그 나라 잠재 성장률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1, 2%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가 가장 정상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제 상황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지금 배운 총수요 곡선하고 장기 총공급 곡선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의 그래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복잡한 여러 그림이 아니라 궤적이 눈에서 딱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궤적은 이 빨간 까만 점들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변화한다. 자, LSAS, 롱런 총 공급입니다. Aggregate Supply. 롱런 Aggregate Supply. 이거 이니셜을 써서 LRAS라고 했습니다. 2000년 장기 총공급 곡선, 2010년 장기 총공급 곡선, 2020년 장기 총공급 곡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총공급 곡선은, 장기 총공급 곡선은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거는 이 이동은 뭐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동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기술 지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본이 더 쌓이는 겁니다. 성장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면 돈 다 쓰는 건 아니죠. 투자를 더 하는 거죠. 투자를 하면 투자가 바로 자본으로 쌓이는 겁니다. 자본량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에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만큼 장기 총공급을 이동한다. 이동하고. 그럼 이것만 이동하느냐? 총수요도 같이 이동합니다. 총수요. 총수요는 우하향선이죠. 그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2000년에는 AD, 총수요 곡선이 이 선이었습니다. 그럼 2000년의 장기 균형은 2000년의 장기 균형은 요즘의 장기 균형이었습니다. 요 두 교차점, 까만 점이고. 2010년이 되면 10년 동안에 그 장기 공급,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이에 따라서 AD는 그대로 있었느냐? 그러면 AD도 따라가 오른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비슷한 속도로 이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속도. 폭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그 더 빠른 속도라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적절한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충격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정도다. 그러니까 1, 2%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정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총수요,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냐 그러면 경제 성장률 더하기 1, 2% 정도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더하기 1, 2%.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장기 총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이 폭이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이 폭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량은 이것보다 조금 더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폭하고 동일하게 이동했다 그러면 이 폭, 장기 총공급하고 동일한 폭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이 총수요 곡선이 교차한 점은 딱 동일한 높이, P가 동일한 높이가 되는 그 점에서 교차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폭만큼, 동일한 폭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만큼 통화량을 늘렸다고 한다 그러면 그다음 물가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죠. 물가 수준은 똑같다. 똑같다는 것은 교차점이 바로 요 지점이다. 뭐 그렇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0%입니다. 0%인데 보통 이제 통화정책을 할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은 데서의 교차하는 겁니다. 교차하는 것이고, 그 다음 10년, 2020년 되니까 그 10년 동안에 또 이 장기 총공급이 인구와 기술과 자본이 다 늘어가지고 이게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이동하죠. 이동했죠. 이동했고, 그 다음에 총수요도 동일한 정도 이동했습니다. 동일한 정도라는 것이 그전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폭보다는 조금 더. 이 폭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서 교차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위에서 교차했다는 것은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이게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점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다. 그런 경제에는 이 AD/AS 모형에서는 AD하고 장기 AS의 교차점들이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형태로 쭉쭉쭉쭉 교차점들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연결되는 식으로 우상향 형태로 쭉 점들이 나타나는 형태로 이 두 그래프가 변한다, 이동한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경제를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정상적인 경제 상태의 소위 진화 과정, 이 경제 상태의 변화 과정. 그러니까 낮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뭐 능력에 맞는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설명합니다. 자, 뭐 시험 문제도 이런 문제도 냅니다. 그러니까 낮은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에 따라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의 ADAS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장기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라.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기 균형점이 요 A점, B점, C점에 따라서 이동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 그래프는 2000년 그래프고, 이 그래프가 2000년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2010년, 이 그래프는 2010년,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름을 다 그리고, 그래야지 그게 그때의 균형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균형을 그려가지고, 이런 균형점을, 장기적으로 균형점에 따라서 경제가 변화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경제의 진화 과정, 경제의 변화 과정을 이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소위 장기 균형이 계속되는 겁니다. 장기 균형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장기는 아닙니다. 현실은 단기 균형의 지속입니다. 뭐 이야기를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장기와 단기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서 물론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미시하고 거시간의 장기와 단기의 차이는 다릅니다. 미시에서는 장단기의 차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그 산업의 진입과 퇴출이 허용되는 정도의 기간,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그 다음에 문 닫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정도의 시간을 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기는, 미시에서 단기는 기업들의 수가 변하지 않는 것, 현재 있는 기업 내에서 그 기업이 생산량을 조절하는 때를 단기라고 이야기하고, 장기는 기업이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왔다 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들어오고 손해가 보면, 적자가 나면 퇴출하는 그 이익까지, 기간까지 포함한 것을 장기라고 합니다. 그게 미시경제학에서의 장단기고, 거시경제학에서의 장단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어떤 충격이 왔는 경우에 그 충격에 따라서 가격을 충분히 조정 안 한 기간을 단기라고 합니다. 충격이 와더라도 그 순간에는 가격 조정을 못하죠. 이게 뭐냐? 모르는 겁니다. 몰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못하게 됩니다. 그 가격 조정을 충분히 다 못한 기간을 단기라고 하고, 장기는 그 가격 조정을 다 충분히 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비용에 관련된 충격이 왔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을 다 한 경우를 다 한 그 이후 기간, 그러니까 상당한 긴 기간이죠. 그 이후 기간을 우리가 장기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본 장기 총궁극 곡선은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나 현실은 단기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항상 맞닿는 것은 단기 균형입니다. 그 단기 균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기 총궁극 곡선을 설명하면, 단기 총궁극 곡선도 뭐 일반 총궁극과 마찬가지, 공극과 마찬가지로 우상향합니다. 장기는 수직이었지만 단기 총궁극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도 미시에서 이야기한 기업 간에 뭔가 하면 재료의 대체가 없습니다. 재료의 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모든 기업을 합치는 겁니다. 합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상향하는 원인은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 단기 총궁극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단기는 물가 수준이 경제의 산출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고,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그 이야기는 단기 총궁극 곡선이 우상향한다 라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겁니다. 우상향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우상향하느냐?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금이 경제적이다, 또는 가격이 경제적이다, 또는 물가가 변한 것을 모르고 있다, 착각 이론, 이런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임금 경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월급, 급여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계약관계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관리를 보면 대부분 연단위로 계약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 1년 동안 그 급여는 유지가 되는 거죠. 즉, 단기에는 명목임금이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서서히 변동한다. 적극적으로 변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때문에. 명목임금이 장기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리 짧아도 1년 계약입니다. 어떤 경우는 2년, 3년, 5년 그런 계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주범이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천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거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임금이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경직적이다라는 거죠. 경직적이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뭔가 하면 이 물가는 올랐는데 그 물가 오른 거에 대해 가지고 임금이 안 오르면 소위 생산 가격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생산 가격에 반영이 안 되면 그 물가 오르면 그게 따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물가가 올랐는데 모든 임금을 포함한 모든 재료 가격이 다 똑같은 비율로 올랐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생산업자는 생산량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숫자만 바뀌었을 따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상향하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면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죠. 모든 게 다른 재료는 다 가격이 올랐을지 몰라도 최소한 임금만은 안 오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1년 내에는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 내에는 안 오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생산 비용이 더 싸졌으니까 생산 비용이 물가에 비해 가지고는 오른 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싸졌으니까 더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임금 경직성이겠죠. 자, 명목임금은 물가에 대한 기대를 토대로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될 수 없다. 매년 이제 물가에 대한 과거 물가, 그 다음에 미래 물가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임담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 협상을 합니다. 임금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임금을 결정하죠. 그래서 노조가 있는 회사는 임금 협상으로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회사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경영진에서 임금 수준을 매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보통 1년 이상 기간 동안은 1년 정도는 고정된다. 때문에 우상향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격 경직성이라 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가격도 마찬가지더라.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가격도 마찬가지로 경직적이다. 경제 여건의 변함에 따라서 명목 임금뿐만 아니라 일부 재화 서비스의 가격도 천천히 조정되더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유가입니다. 주유소의 주유할 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은 매주 바뀝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보통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아침에 정유사에서 공급 가격을 결정하죠. 그 변화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주유소의 기름 가격 같은 경우가 가장 빨리 자주 변하는 건데 그건 아주 특별한 예고 그 외에 대부분 물건 가격은 자주 안 변합니다. 식당의 밥값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죠. 식자재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야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식자재 가격은 오른다는 뉴스밖에 못 들어왔죠. 그런데도 식당에서 밥값을 안 올립니다. 그 이야기는 가격도 경직적이다. 왜냐하면 가격을 조정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잘 안 올리다가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 그때는 좀 많이 올리죠. 그러니까 한 번씩 올릴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지간한 이게 충격이랄까 아니면 요인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임계점이 되면 그때 이제 가격을 올립니다. 올린다는 것은 그동안에 5년 10년 동안에 있던 그런 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올리죠. 그러면 이제 너무 올랐다. 왜 그래 갑자기 많이 올리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따져본다 그러면 그전 가격 인상에 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른 모든 것, 임금이랄까, 물가랄까, 식자재 가격이랄까, 세, 임대료,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 이야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있는데, 대부분 물건을 1년에 몇 번 조정합니까? 물건 가격을 얼마에 한 번씩 조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60% 이상 기업들이 그러니까 생산업자들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그 공급업자들이 1년에 한 번 이하로 한 번 미만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가격 조정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기업도 절반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 40% 정도만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가격을 조정하고 60% 이상 60%는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도 물건을 가격 조정을 안 한다. 그 이야기는 현실적으로도 가격이 굉장히 경쟁적이다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경제에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될 요인은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굉장히 경쟁적이더라. 왜냐하면 가격 조정에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각 이해되는데,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변할 때 공급자들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제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내가 공급하는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더라. 얼씨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때 돈 벌자 싶어가지고 더 만들어가지고 공급합니다. 그게 이 내 물건에 대한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체 다른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올랐는데 그건 잘 모르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모든 걸 다 주시하고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뭔가 하면 내 물건 가격만 오른 줄 알고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착각 이론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 상승을 자신의 제품의 상대 가격 상승으로 착각한 거죠. 내 물건만 비싸졌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물가 수준 변동에, 근데 비싸졌으니까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그래서 물가 수준 변동에 반응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즉, 이 세 가지 요인의 공통점을 보면 실제 물가가 사람들이 예상한 수준과 다르다라는 얘기죠. 실제 물가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다. 왜 사람들이 실제 물가를 제대로 예상을 못하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임금의 경직성, 알지만 반영을 못하는 경직성, 아니면 물가의 경직성, 이것도 알지만 이거는 내가 반영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주 반영 못하는 문제, 아니면 착각이 몰랐었죠. 그래서 실제 물가를 제대로 예상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산출량이 자연 산출량보다 달라집니다. 그럼 이 관계를 조금 더 이 수식 형태로 쓰면 자연 산출물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자연 산출량,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균형점을 얘기한 거죠. Y바양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할 수 있는데 우상향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상수 곱하기 P 빼기 P입니다. P가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수준이고 PE는 expected price, 그러니까 기대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와 기대 물가의 차이만큼에서 추가 부분이 발생한다. 또한 사람들이 PE가 P와 같다. 사람들이 예상하고 예상한 데에 따른 조정했는 물가 수준이 P하고 현재 P하고 같다 그러면 그때는 공급량은 자연 산출량으로 들어갑니다. 장기균형이죠. 장기균형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P하고 PE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PE가 현재의 P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은 세 가지로 했는데 그 세 가지 이론이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미스매칭이랄까?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하향 곡선을 굳이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식과 이제 활용은 거시경제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단기 총근곡선이 이제 이동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우하향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위치도 뭔가 물론 이동하게 되겠죠. 그 이동하는 요인을 보면 크게 양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 총근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동일하게 다 이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죠. 산출물의 공급량의 물가 P 수준에 따른 공급량을 이은 것이 우상향하는 단기 총근곡 곡선입니다. 그 속에 자연 산출량이 있는 거죠. 그 속에 자연 산출량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 산출량이 이동하는 요인은 몽땅 다 이 단기 총근곡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총공급을 이동시키는 변수들은 노동, 자본, 자연자원, 기술 지식의 변동. 그러니까 장기 총공급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몽땅 다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 뒷부분이죠. 그죠? 뒷부분이 이겁니다. 뒷부분은 물가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 추가로 된 것이 물가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예상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하락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기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뭐 요인들이 되죠. 자, 지금 설명을 뭐 다 요약했습니다. 요약했는데 우상향하는 이유는 임금 경직성 이론, 가격 경직성 이론 또는 착각 이론으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장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는 앞에 4개는 장기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장기 총공급. 노동량, 아니면 인적 자본의 변화, 자본량의 변화, 천연자원, 자연자원의 변동, 그 다음에 기술 지식의 변동,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되는 것이, 단기 총공급 곡선에서 추가되는 것이 예상 물가 수준의 변동.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단기 총공급 곡선도 좌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를 다 배웠습니다. 소위 수요 공급 곡선 프레임워크를 다 배웠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했죠. 총수요가 왜 우하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왜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총공급이 장기에는 수직선이고 단기에는 우상향하더라. 왜 그래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도 배웠습니다. 균형? 균형은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죠.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인데, 자, 여기는 이제 장기 공급과 단기 공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균형이 2개가 발생합니다. 장기 균형과 단기 균형, 그 2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균형은 항상 단기 균형입니다. 단기 균형인데, 현재의 단기 균형이 장기 균형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만 현재 단기 균형이 장기 균형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 이야기는 장기 균형은 항상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고, 그냥 이상적으로 어떻게 있으면 그걸로 갈 수도 있지만 항상 발생하는 현실은 항상 단기 균형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균형 분석을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는데, 분석을 단순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시작점은 균형에서 시작합니다. 균형인데 가장 이상적인 장단기가 동시에 균형이 이루어진 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비교 정태 분석은 미시에서도 그랬죠. 균형에서 노동시장에서 흉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에서 흉년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농산물에 대한 가격과 그 다음에 뭐 공급량, 거래, 균형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거죠. 흉년이 발생한다 그러면 공급량이 줄다. 그러면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가격은 오르고 뭐 거래량은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했죠. 시작점은 항상 균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분석을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균형에서 시작하고, 경제가 장기 균형에서 시작하고,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총수요급과 장기 총공급이 만나 균형 물가 수준, 만나는 균형 물가 수준과 산출량, 만나서 균형 물가 수준과 산출량이 결정됩니다. 이게 장기 균형이고, 총수요와 장기 총공급이 만나는 선. 그 다음에 단기 균형이라는 것은 단기 총공급 곡선과 장기 균형점이 교차하는 지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공급 비슷한 둘 다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 이 2개가 교차한 지점이 단기 균형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 그림은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소위 아까 이야기한 장단기가 동시에 균형된 점입니다. 장단기가 동시에 균형된 점이다. 현실은 장기 균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은 이 파란 선 2개가 교차한 점입니다. 파란 선 2개의 교차점이 녹색 수직선이 동시에 교차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만약에
이 파란 선, 단기 총공급과 총수요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장기 총공급도 이걸 뚫고 지나가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점은 장단기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직의 장단기 균형이 동시에 이루어진 지점이고, 일단 비교 정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여기다가 주기 위해 가지고 충격 이전의 상태는 항상 이 지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야지 이제 분석이 간단한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아니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뭐 무역 분쟁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진짜 이제 거시경제학을 제대로 배우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제 분석하는 4단계.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도 여러분 배운 내용입니다. 앞에 미시 파트에서도 비교 정태 분석을 그대로 배웠죠. 그 4단계 동일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곡선에 영향을 미친 사건인지 식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Identify the shock. 충격을 식별하라. 어떤 사건이 총수요 곡선, 총분목 곡선 중 어디에다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2개 다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1개. 어느 쪽이냐. 일단 그걸 식별하고, 그 다음에는 식별된 그래프 내에서 이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수량을 늘리는 방향이고 왼쪽은 수량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총공급이라는 것은 공급이 늘어났다. 아니면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들었다. 공급이 줄어들었다.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공급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향을 판단합니다. 뭐 그러고 나서는 다 됐습니다. 식별하고 방향 판단해가지고 방향대로 이동해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읽으면 됩니다. 교차점을 읽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이동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린 뒤에 총수요, 총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산출량 및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읽는다라는 거죠. 결정한다가 아니라 뭐 그림을 그려서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그걸 이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균형점. 그러니까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단기 균형이 나올 겁니다. 새로운 단기 균형.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충격은 그러니까 총수요 부분에서 많이 납니다. 총수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도 대부분 총공급이죠. 장기 총공급의 이동은 아주 아마 장기 균형의 변화 뭐 그런 아주 천천한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충격은 거기서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점은 새로운 단기 균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장단기 균형에 비해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아니면 Y가 줄어들었다. Y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Y바, 그러니까 정상적인 Y보다 Y가 줄어드는 거죠. 그 이야기는 소위 불황이 발생했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또는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경기 변화 상황을 그렇게 읽어서 바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추가로 거시에서는 추가로 있는 것이 4번째 단계입니다. 총수요 총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경제가 새로운 단기 균형에서 새로운 장기 균형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또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스토리인데, 거시에서는 그래서 뭔가 하면 균형이 Y바에서 벗어났다, 단기 균형. 그러면 그 상태에 계속 머무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외부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경제 자체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따라 가지고 뭔가 변합니다. 뭔가 변해가지고 단기 총공급선이 변합니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면서 다시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갑니다.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장단기가 동시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으로 Y바 지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총수요 곡선의 이동. 뭐 예를 들어서 충격이 총수요 곡선에서 났다. 총수요 부분에서 충격이 일어났다.
총수요 부분은 구성은 소비, 투자, 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명이 늘어나서 은퇴 후가 걱정이 되더라. 그러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그런 것도 총수요에 영향을 칩니다. 총수요가 주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한다. 아니면 기업들이 야 미래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새로운 산업이 나왔다. 바이오 산업이 우리의 먹거리다. 라고 생각하면 그쪽에다가 마구 투자를 하는 거죠. 마구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총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코로나가 터졌다. 으악, 지금부터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일단 뭔가 하면 보류, 뭐든지 보류입니다. 두고 보자.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보류라는 것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죽는 겁니다. 아니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뭔가 경제를 개입하죠. 정부 지출을 늘린다. 야,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확 넣는 겁니다. 그거는 또 총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외국 요인. 외국에서 뭔가 하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훨씬 더 심해가지고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NX가 죽는 겁니다. 그것도 총수요가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보니까 오히려 수출은 잘 되더라.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그돈 가지고 뭔가 하면 집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집에다 투자를 많이 하더라. TV도 좋은 걸로 바꾸고 뭐 줌을 한다고 다들 이제 컴퓨터도 새로 사고 노트북도 사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소비가 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품 수출이 더 늘어난 거죠. 반도체 DRAM 수출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총수요에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총수요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이동하는 건데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거는 이제 총수요가 주는 겁니다. 소비가 준다든지 투자가 준다든지 정부 지출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출이 안 된다든지 수입이 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단기 장기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림으로 봅시다. 자, 총수요 감소. 자, 이제 제대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시작점에는 자, 그림은 요 세 개입니다. 아까 본 이 장기 총공급이 녹색 선이 있고 그다음 파란 선 두 개 교차. 이게 시작점이죠. 항상 장단기 균형에 있는 이 점이 시작점이다 라고 보고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충격은 총수요가 감소했다. 소비가 줄었다, 투자가 줄었다, 정부 지출이 줄었다, 수출이 줄었다, 수입이 늘었다. 뭐 이런 5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총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그림의 변화가 발생했느냐. 총수요 곡선은 요거죠. 요 파란 선입니다. 우하향하는 파란 선이죠. 이게 총수요 곡선 AD1입니다. 이제 변화 2개가 생길 테니까 이제 밑에 아래 첨자로 일자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충격 이후에 이 총수요 곡선은 줄었다는 것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줄고 늘고 양의 변화는 이 산출량입니다. 수요량, 공급량. 줄었다는 것은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D2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때는 경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새로운 규정점은 이 B점이 됩니다. 이 공급이 어떻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공급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그러죠. 뭐가 변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고정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변하면 분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변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아무 말 없으면 다 변화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것만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새로운 단기 균형은 이 B점이 되는 거죠. 교차점이 B점이 되는데 그럼 다 이 B점을 해석을 해보자. 저 B점의 경제 상태는 소위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침체 불황. Y1이라는 점이 Y바죠. 이 점. 이게 장기 총공급 곡선이고 이 수준이 자연 산출량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생산해야지 그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정상 상태보다 생산량이 적다라는 이야기죠. 현재 균형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불황이고 그 경기가 침체됐다는 거죠. 생산량이 적다 그러면 그만큼 고용도 적은 겁니다.
더 적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고용량이 줄게 되는 거죠. 고용도 줄고, 그 다음에 판매도 줄고, 소비도 줄고, 어쨌든 모든 게 다 주는 상태다. 이게 B. 그러니까 A에 비해서 B는 경기 침체 아니면 불황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총수요가 감소해가지고 이런 불황 국민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뭐, 지금 이게 이제 딱 코로나 경우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팬데믹 이전이라도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여러 군데 영향을 줬지만 뭐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그건 맞죠. 소비도 줄어들고 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났습니다. 처음에 작년 초, 작년 상반기만 해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제 성장률이 뭐 미국도 뭐 한 마이너스 5%, 6%, 중국도 그 정도였습니다. 특히 작년 1, 4분기, 2, 4분기는 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그게 그만큼 저렇게 왼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렸어. 그러니까 소비하고 투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총수요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메꾸기 위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린 겁니다. 줄어드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기 때문에 여기 따라 가지고 이게 왼쪽으로 확 이동했다. 이게 이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황에 빠진 상태죠. 불황에 빠진 상태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장에서는 우리가 정책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고, 경제 정책은 없다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경제는 계속 여기에 머물 것이냐 하는 거죠. 비전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따라서 여기 안 머물고 균형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설명합니다. 그 과정은 여기에서, 자, 이 상태라는 것은 불황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고 물건이 안 팔립니다. 물건도 안 팔리고 생산해낸 물건이 다 안 팔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리뜨리 세일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안 팔리면 다 세일하죠. 안 되면 창고 대방출.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옷을 쌓아놓고 무게로까지 팝니다. 이런 식으로 세일한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고용 차원에서도 실업자가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더 낮은 임금에서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기업은 이제 생산 비용이 낮아집니다. 생산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가격 하락, 물가 하락, 그 다음에 임금 하락 등의 이 생산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AS 커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AS 커브가 이동하죠. 한꺼번에 팍 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해라 조금 이동해도 여전히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 Y바보다는 왼쪽 점이죠. 그러면 또 이게 더 생산량이 더 늘어나죠. 가격이 낮으니까 더 늘어나고, 그럼 좀 더 이동하고, 좀 더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AS가 쭉 이동합니다. 쭉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이동하냐 그러면 이 AS가 새로운 AD하고 교차하는 이 지점이 요 위에 이 선상에 있을 때까지 이동합니다. 이 점에 도달하고 나면 이 균형에서는 더 이상 물가 수준이 가격을 낮추는 수준은 아니죠. 이제는 다 완전 고용이 됐습니다. 물건도 만들어낸 물건만큼 다 팔리고, 그 다음에 실업자들도 다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실업자들도 다 일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뭔가 하면 임금이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낮아질 이유도 없고, 물건도 다 정상적으로 팔리니까 더 이상 물건 가격을 하락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균형이 되는 겁니다. 즉, 부정적인 총수요 부분에서의 충격이 발생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총수요가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형적인 경제의 변화라는 것이 A에서 B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C로 이동하는 겁니다. A에서 B로 이동한 것이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나면 경제의 자율적인 가격 변화에 따른 조정에 따라 가지고 다시
총 공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균형 시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제의 변화입니다. 경기에 따른 경기 사이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그러면 처음 시작한 점 A점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장기 총공급 선상이 있기 때문에 Y는 Y바라서 뭐 생산량에서는 총소득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원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물가 수준이 여기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낮은 수준이죠. 물가는 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그 차이입니다. 자, 총수요 곡선 이동의 효과라고 설명했죠. 총수요 곡선 이동.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단기적으로는 산출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했죠.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 총구공 곡선이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계속 이동하느냐 그러면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단기 균형이 장기 균형 수준하고 같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처음 충격 이전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물가는 하락했더라. 그래서 산출량은 처음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똑같아졌지만 물가는 하락했다. 라는 것이 이제 소위 총수요가 감소하는 충격에 따른 변화 전체 내용입니다. 과정과 내용이죠. 평가를 해보면 총수요 곡선 이동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이 변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만 산출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총공급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장기균형으로 다시 회복된다. 회복되면 뭐 그 과정에서는 물론 충격이 발생했죠. 안 팔려서 싸게 파는 물건도 있었고, 실업을 겪어가지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나중에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물가에는 영향을 주죠. 자, 이게 이제 정부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부가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각성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왼쪽으로 가는 폭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에서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회복되는 속도를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부 지출, 그러니까 G를 늘림으로써, 또는 소비 안에 있는 세금이 있죠. 가처분소득. 세금을 줄임으로써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서 이 심각성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케이스의 제일 대표적인, 지금 설명한 그 경우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스타디로서 드는 것이 대공황, 뭐 또 2차 세계대전 이런 겁니다. 미국의 예지만 1900년대부터 약 100년 동안 미국 실질 GDP를 가장 변동시킨 두 사건입니다. 대공황, 1929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1929년. 시작은 주가 폭락이죠. 주가 폭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자, 이때 발생하고 나니까 이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Free soup, coffee and donuts for the unemployed. 실업자들이 득실되고 실업자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료 급식소, 실업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가 곳곳에 생겨야 됐던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이런 흑백 사진의 거의 100년, 90년 전의 사진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미국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어쨌든 뭐 복지제도가 잘 됐는지 그 기업들의 그 뭐랄까 광고에 뭔가만 사람들이 굉장히 잘 넘어갔는지 어쨌든 사람들은 받는 쪽도 다 써버립니다. 월급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죽어버려 줍니다. 매주 받아가 매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레이오프, 실업이 발생하니까 당장 다음 주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미국의 곳곳에 무료 급식소가 뭔가 하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무료 급식소에 이제는 사람이 줄 서는 게 아니라 차가 줄 서죠.
차가 뭔가 하면 수십 킬로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막 수십 킬로 좀 심했지. 수 킬로 정도까지도 줄을 쓰는 겁니다. 엄청난 대공황, 엄청난 총수요 감소 충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1929년 대공황 때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실질 GDP가 대폭 감소했는, 총수요가 왼쪽으로 줄어들었던 제일 큰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 2차 대전입니다. 전쟁이 실질 GDP를 대폭 늘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쟁이 최고 적혈입니다. 좀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인데.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쟁을 하고 지면 나라가 뺏깁니다. 나라가 뺏긴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고 그러면 열심히 무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무기는 만들어 놓으면 바로 부서집니다. 또 만들고 부서지면 또 만들고. 생산이 늘수록 경제, GDP라는 것은 생산량이죠. 무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생산량이 팍팍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성장률이 확 오르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이제 한 100년 동안의 미국의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변동률. 뭐 경제 성장률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연단위가 아니라 3년 전 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성장률 하면 변동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큰 스토리를 보기에는 조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동평균이라고 하죠.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3년 전 대비 실질 GDP 성장률로 이렇게 봤습니다. 봤을 때 견종이 제일 심할 때가 이때하고 이때죠. 밑으로는 확 떨어졌고, 밑으로 이때는 이게 1930년 전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경제 성장률이 20%대에서 마이너스 25%대까지. 엄청나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뭔가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게 대공황이고 우리가 이런 색칠된 부분이 불황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불황, 아니 이거는 지금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대공황이고, 그 다음에 이 보여주기에서 이 색칠은 이거는 불황이 아니라 여기서 이 글자가 매치되는 겁니다. 요 색칠 부분은 대공황이고, 그 다음에 위로는 이때가 제일 많이 키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60%입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100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래 150, 160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의 추가로 더 만든 60이 뭐냐? 무기겠죠. 무기. 2차 대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기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뭔가 하면 일본하고도 싸우고 유럽에다 들고 가서 주로 유럽하고 싸웠죠. 유럽에서 이제 뭐 독일 뭐 하고 싸웠죠. 그리고 확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총수요의 충격입니다. 총수요. 대공황,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 전쟁, 무기 만들기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있죠. 최근에는 2008년, 2009년의 대침체. 이거 소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이것도 지금 이 그림, 정확하게 이 그림 케이스입니다. 총수요가 줄은 겁니다. 시작점은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금융기관들이 파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실직자들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된 거죠. 즉,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폭락을 했다 그러면 항상 폭락 전에는 분명히 폭등이 있었습니다. 왜 폭락하느냐? 자산 가격이 왜 폭락하느냐?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폭락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끼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폭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택 가격도 95년에서 2006년 사이에 평균 2배 정도 상승하는 거품이 꼈습니다. 왜 거품이 꼈냐?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훨씬 더 쉽게 많이 해주는 환경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나 없이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집 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집에 대한 투기를 하는 겁니다. 샀다가 이제 다 그 은행 대출로 다 사가지고 그게 오르면 팔아가지고 차익을 누르겠다 라는 사람으로
아무 경제력도 없는 사람마저도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르는 것이 계속 오르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느 순간 되면 그거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는 다시 떨어집니다. 그때는 거품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언제 터질까? 이제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엄청나게 거품이 낀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때 이게 이랬다가 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거품이 터져버리는 거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오르고 안 오르니까 야 이게 꼭대기인가? 터지기 전에 도망가자. 이런 분위기가 커져버리면 바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도망가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그때는 서로 경쟁적으로 빨리 팔라는 거죠. 빨리 팔아야지 안 터지기 전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뭔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터지는 겁니다. 이게 다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투기적 거품이 한순간에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총수요의 대폭적 감소로 실질 GDP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게 지금 앞에 본 그 스토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가 당국이 정부에서 뭔가 하면 B점에서 C점으로 갈 동안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점으로 가는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크고 컸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중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정책을 취했죠. 뭐 금융정책 아니면 이제 그 공적 자금 투입 아니면 양적 완화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수렁텅이를 벗어났습니다. 자, 이게 총수요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